새벽 3시 거대하고 화려한 천명타워의 로비는 차가운 대리석 빛으로 가득했다. 도시의 불빛이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졌지만 그 모든 빛은 로비의 인공적인 조명 아래에서 그저 희미한 배경에 불과했다. 강민주는 경비 데스크 옆 지정된 위치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이 거대한 건물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입은 약간 큰 듯한 제복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둔하게 만들었고 푹 눌러쓴 모자는 그의 표정을 효과적으로 가렸다. 그는 이 건물의 수많은 보안 시스템 중 하나, 그저 움직이는 유기체 부품일 뿐이었다. 야간 근무조에 다른 경비원이 순찰을 돌며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쳤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혀를 차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수십 개의 화면을 분할 상영하는 보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읽고 있었다. 44층 임원 전용 구역의 복도를 비추는 7번 카메라. 청소 카트가 평소보다 3분 늦게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카트를 끄는 미화원의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불안정했다. 단순한 피로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민주는 그 사소한 변수를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의 뇌는 이 건물의 모든 일상적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리듬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불협화음도 즉시 포착해냈다. 그의 역할은 보호가 아니었다. 그의 역할은 관찰이었고 그는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하지만 천명타워의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동료들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새벽 4시 3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몇몇 직원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야근을 마친 재무팀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민준을 마치 로비의 장식용 화분처럼 지나쳤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다. 유아린 상무 말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 여자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한 직원이 과장되게 몸을 떨며 말했다. 성격은 차갑지만 능력 하나는 확실하잖아. 유 회장님의 유일한 딸이니 다음 후계자는 따놓은 당상이지. 그들은 민준이 바로 그 유아린 상무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낄낄거렸다. 민준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에게 유아린은 천명그룹의 상무이기 이전에 매일 밤 그를 경멸하는 아내였다. 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로비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오전 근무조가 도착했고 야간 근무조 반장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턱짓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강씨, 밤새 별일 없었지? 자네는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탈이야. 가끔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니까. 그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억양 없이 평탄했다. 반장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서류에 서명했. 민주는 탈의실로 향했다. 제복을 벗고 낡은 면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자 그는 완벽하게 이 도시의 수많은 익명 중 하나로 변했다. 그는 거대한 천명타워를 빠져나와 이른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지 않고 골목길로 접어들어 값싼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의 아내 유아리는 그가 당연히 최고급 세단을 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를 이용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위장의 일부였고 또한 그의 신념의 일부였다. 지하철은 이른 아침부터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피곤에 전 얼굴,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공간. 민주는 이 익숙한 공기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는 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아무도 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른 후에야 그는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저택의 후문에 도착했다. 그는 정문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곳은 주인을 위한 문이었고 그는 그 집에서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지문 인식 대신 낡은 열쇠를 사용해 쪽문을 열고 들어갔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이른 아침의 이슬을 머금고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은 인위적이고 차가웠다. 저택 본관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그는 주방으로 향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저기를 보이지 않는 혹은 동정심을 보이는 중년의 가사도우미 오 여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네, 물 좀 마시러 왔습니다. 민준이 대답하며 냉장고로 향하는 순간 2층 테라스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거기서 뭐 해요? 유아린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잘 조각된 얼음 조각상 같았다. 민주는 물컵을 든 채 천천히 돌아섰다. 물 마시려고 그의 대답은 짧았다. 유아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눈을 맞추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냄새나.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냄새. 이 집 공기까지 더럽히지 말고 당신 방으로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오 여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아내의 모욕적인 말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물컵을 내려놓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유아리는 그에게 다가오지 않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와요. 아버지 사업에 꼭 필요한 분들이야. 그녀는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당신은 별채가 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내 손님들 눈에 띄어서 내 체면 깎는 일 없도록 하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녀는 당신이라는 호칭 대신 마치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에게 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의 순종적인 태도는 유아린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반항하거나 최소한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는 언제나 저렇게 무감각한 돌덩이 같았다. 대답하는 꼬라지하고는 하긴 경비원한테 뭘 더 바라겠어. 그녀는 경멸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작은 향수병을 집어 그에게 던지듯 밀었다. 이거나 좀 뿌리고 다녀요. 최소한의 예의잖아. 당신 몸에서 나는 그 역겨운 냄새 좀 어떻게 해보라고. 향수병이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 민준의 발치에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수백만 원짜리 니치 향수였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향수병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아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순간 아주 희미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유아린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아버지가 억지로 떠맡긴 오점일 뿐이었다. 이 결혼은 철저한 정략 결혼이었다. 3년 전, 유 회장은 갑자기 이 무명, 모밍의 남자, 강민준을 데려와 그녀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했다. 유아리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그녀를 집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했다. 유 회장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유아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장 그거 들고 별채로 가요. 오늘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완벽한 실크 가운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주는 향수병을 줍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돌아서서 주방을 나갔다. 그는 본관을 나와 정원을 가로질러 저택 구석에 있는 작은 별채로 향했다. 그곳은 원래 정원사를 위해 만들어진 작은 집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문을 잠그고 낡은 제복을 벗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유아린의 경멸, 동료들의 무시, 천명타워의 차가운 공기, 이 모든 것이 그의 위장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무기력한 경비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고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이마에 희미한 흉터가 드러났다. 그는 방구석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제복 대신 최첨단 통신 장비와 위조 신분증, 그리고 권총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그는 위성 전화기를 꺼내 전원을 켰다. 짧은 신호음과 함께 암호화된 메시지가 수신되었다. 목표물 1000명, 내부 자금 흐름 포착, 그림자의 다음 지시를 기다림. 강민준, 그의 진짜 신분은 국가정보원, NIS의 비밀요원, 코드네임 그림자였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위층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조직의 핵심 멤버였다. 3년 전 그는 천명그룹 유 회장의 비자금과 불법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이 결혼을 계획했다. 유 회장은 민준이 자신의 약점을 쥔 국정원 요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를 그저 감시하기 편한 사위로 곁에 두었다. 유아린이 그를 경멸할수록, 그를 무시할수록 그의 임무는 더 쉬워졌다. 그는 완벽한 투명인간 남편이었고 그 투명한 존재감 뒤에서 천명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오늘 새벽 모니터에서 본 재무팀 직원들의 과장된 술주정과 44층의 미심쩍은 청소 카트를 떠올렸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천명타워의 보안 시스템에 자신이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접속했다. 7번 카메라의 야간 녹화 영상을 재생했다. 미화원이 카트를 밀고 간 직후 유 회장의 비서실장이 복도에 나타나 무언가를 확인하고 사라졌다.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군. 그는 아내 유아린이 경멸에 맞이 않는 그 경비원의 눈으로 제국의 심장부에 밝힌 부패의 증거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늦은 밤, 천명타워 로비는 폭우가 쏟아지는 창밖 풍경과 달리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빗줄기가 거대한 유리벽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 소리조차 두꺼운 방음 유리 안쪽으로는 거의 들려오지 않았다. 강민주는 여느 때와 같이 경비 데스크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시선은 모니터 패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교대 근무자의 휴게실에서 졸거나 스마트폰으로 몰래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깨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며칠 전 아내 유아린에게 당했던 모욕은 그의 감정 수면에 어떠한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임무, 천명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릴 단서를 찾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새벽 2시 17분, 대부분의 모니터가 비어있는 복도와 사무실을 비추고 있을 때 민준이 별도로 설정해둔 작은 화면 하나가 조용히 활성화되었다. 그것은 공식 보안 시스템에는 잡히지 않는 그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이었다. 카메라는 지하 4층 임원 전용 주차장에
가장 구석진 기둥에 숨겨져 있었다. 그곳은 천명그룹의 공식적인 CCTV 사각지대였다. 유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은밀한 방문객을 맞이하는 장소라는 것을 민주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유 회장의 전용 차량이었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시간에 유 회장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유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초조한 듯 연신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잠시 후 번호판이 가려진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다가와 유 회장의 차 옆에 멈췄다. 뒷문이 열리고 민준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내렸다. 현직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자였다. 그는 오만함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유 회장에게 다가갔다. 유 회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들의 입모양과 표정, 몸짓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읽었다. 유 회장은 무언가를 간절히 설명했고 김 의원은 불만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결국 유 회장이 차 트렁크에서 두꺼운 서류 가방 하나를 꺼내 김 의원에게 건넸다. 김 의원은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수행원에게 넘겼다. 그리고는 유 회장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마치 하찮은 것을 처리했다는 듯 차에 올라탔다. 두 대의 차량은 신속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든 과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민주는 녹화 버튼을 눌러 영상을 자신의 보안 서버로 즉시 전송했다. 김영환 의원, 천명그룹이 현재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다. 저 가방 안에 든 것이 단순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했다. 이것은 그가 찾던 뇌물의 결정적 증거였다. 거대한 성체의 첫 번째 균열이 그의 눈앞에서 확인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천명타워는 겉보기에 평온했다. 하지만 민주는 공기 중에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재무팀의 야근이 눈에 띄게 잦아졌고 유 회장의 비서실 직원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행동했다. 유아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다가오는 자선 파티 준비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녀는 저택에서 사소한 일로 하인들에게 고함을 질렀고 민준에게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경멸을 표현했다. 당신 그 더러운 작업화 신고 정원 잔디 밟지 말라고 했죠. 내일 파티에 올 손님들 눈에 띄면 어쩔 뻔했어요. 그녀는 민준이 별채에서 본관으로 잠시 물을 마시러 나온 것조차 용납하지 못했다. 민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유아린의 자선 파티가 아니라 천명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쫓고 있었다. 김 의원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를 밝혀내야 했다. 그는 그림자로서의 네트워크를 통해 재무팀 내부의 잠재적 조력자를 물색했다. 그리고 한 인물을 특정했다. 재무 2팀의 박진우 부장이었다. 박 부장은 업계에서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만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민주는 그가 유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거부했거나 혹은 무언가를 눈치챘을 것이라 직감했다. 민주는 박 부장에게 익명으로 접근하여 내부 고발을 유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졌다. 그날은 유아린의 자선 파티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민주는 다시 야간 근무 중이었다. 새벽 1시경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갔고 곧이어 재무팀 사무실이 있는 35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즉시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35층 박진우 부장의 사무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심장마비였다. 하지만 민준이 해킹한 내부 의료 기록에 따르면 박 부장은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매우 건강한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그의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커피가 놓여 있었고 민주는 그 커피잔에서 아주 희미한 아몬드 향을 맡을 수 있었다. 청산가리의 특징적인 냄새였다. 구급대원들이 그를 들것에 싣고 나갔지만 민주는 그가 이미 사망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사고나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박 부장이 무언가를 터뜨리려 했고 유 회장 측이 먼저 손을 쓴 것이다. 김우영과의 만남 직후에 벌어진 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주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한 경비원의 그것이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구급대원들과 보안팀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그는 시스템의 작은 허점을 이용해 박 부장 사무실의 CCTV 영상을 자신의 서버로 빼돌렸다. 영상에는 박 부장이 쓰러지기 직전 유 회장의 신복인 보안실장이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보안실장은 박 부장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고 박 부장은 의심 없이 그것을 마셨다. 모든 증거가 유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며칠 후 박 부장의 죽음은 과로로 인한 돌연사로 급하게 종결되었다. 경찰 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는 거액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며 사건을 덮었다. 민주는 별채의 안전가옥에서 빼돌린 영상과 김 의원의 뇌물수수 장면을 교차 편집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 즉 비자금의 실체가 필요했다. 박 부장은 죽기 직전 무언가를 남겼을 것이다. 민주는 박 부장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수백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암호를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암호는 그의 어린 딸의 생일이었다. 클라우드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피닉스. 민주는 즉시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파일을 넣었다. 이것이 바로 박 부장이 목숨과 맞바꾼 증거일 것이다. 1000명이라는 거대한 성체는 첫 번째 균열을 넘어 이제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빼앗았다. 민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패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박 부장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아린의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 평창동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조율 시간처럼 분주하고 소란스러웠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이 행사는 유아린에게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명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최근 박진우 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떠도는 불길한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인 무대였다. 그녀는 완벽한 지휘자처럼 저택 전체를 통제했다.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수천 송이의 장미가 정원을 장식했고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이끄는 케이터링 팀이 주방을 점령했다. 그녀는 크리스탈 잔의 각도 하나, 냅킨의 색상 하나까지 직접 점검하며 신경질적인 완벽주의를 불태웠다. 그녀에게 이 파티는 그녀의 능력과 유씨 가문의 품격을 증명하는 시험대였다. 강민주는 자신의 야간 근무를 마치고 해가 뜰 무렵 저택의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는 본관을 거치지 않고 곧장 별채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정원 한쪽의 자갈길을 밟는 순간 테라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유아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거기서요. 그녀는 실크 가운 차림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유아린이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낡은 운동화와 땀에 살짝 젖은 경비원 제복 하의에 머물렀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혐오감 그 자체였다. 내가 어젯밤에 뭐라고 했죠? 오늘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렸다. 별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민준이 평소처럼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유아린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가던 길, 이 정원은 오늘 밤 내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거닐 곳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의 냄새가 배는 것조차 역겨워. 당장 당신이 묵는 그 냄새나는 창고 같은 곳으로 꺼져요. 그녀는 별채라는 단어 대신 창고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바로 그때 스포츠카의 요란한 배기음과 함께 저택 정문으로 빨간색 페라리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유아린의 남동생 유태식이었다. 그는 천명그룹의 계열사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방탕한 생활로 매일같이 가심란을 장식하는 망난이었다. 유태식은 비싼 명품 정장을 흐트러진 채 입고 밤새 이어진 파티에 숙취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누나에게 다가왔다. 오, 우리 누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표정이 꼭 마녀 같네. 그는 낄낄거리며 말하다가 유아린 맞은편에 서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 즉각적인 조롱과 경멸이 어렸다. 아, 이게 누구야? 우리 불쌍한 매형 아니신가? 유태식이 과장되게 민준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여전히 그 거지 같은 경비원 옷을 입고 있네. 누나,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밑바닥 인간을 우리 집에 들인 거지? 볼 때마다 집안 공기가 탁해지는 기분이야. 그는 민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유태식의 눈을 지나 저 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파티 스태프들을 향해 있었다. 이러한 모욕은 그에게 일상의 일부가 된 지 오래였다. 그는 이들의 경멸을 연료 삼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유태식은 민준의 무반응에 더욱 화가 났다. 이봐, 내가 말하잖아. 귀머거리야. 아니면 벙어리야? 유태식이 민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섰다. 하긴 배운 게 없으니 말귀도 못 알아듣겠지. 누나 말대로야.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숨 쉬는 공기를 마실 자격도 없어. 당장 사라져. 유아리는 동생의 무례한 행동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민준이 이 정도의 굴욕에도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그가 차라리 화를 내거나 자존심 상해하며 변명이라도 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저렇게 죽은 사람처럼 고요했다.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가장 심하게 긁었다. 태식아, 그만해. 너까지 저런 사람이랑 엮여서 격 떨어뜨리지 마. 유아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턱짓을 했다. 알아들었으면 오늘 밤 자정까지 절대 그 창고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혹시라도 내 손님들 눈에 띄기만 해봐. 그땐 나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건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민주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한번 까딱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돌아서서 별채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유태식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저런 등신을 매형이라고 불러야 하다니. 민주는 별채의 문을 잠갔다. 유씨 남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피닉스 파일의 암호 해독 작업이 90%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진행률 표시줄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 부장의 마지막 흔적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유아린과 유태식,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그 위에서 군림하며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짓밟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의 아버지 유 회장의 오만함과 정확히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바로 천명을 무너뜨릴 가장 큰 약점이었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본관은 저녁이 되자 수백 개의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들은 부패와 죽음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값비싼 향수와 꽃향기를 뿌려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박진우 부장의 딸이 그린 가족 그림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유아린의 경멸이나 유태식의 모욕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저 화려한 성체 안에서 벌어지는 역겨운 위선, 그리고 그 위선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그들의 잔인함에 분노했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피닉스 파일의 해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오늘 밤 저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그는 제국의 심장을 멈출 비수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아린이 그에게 명령한 창고 안에서 그는 조용히 저택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비원이 아니라 심판자였다. 저택 본관에서 울려 퍼지던 요란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자정을 넘기며 서서히 잦아들었다. 유아린의 화려한 자선 파티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듯했다. 강민주는 별채의 작은 창문을 통해 마지막 손님이 리무진을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낡은 경비원 제복을 벗어 던지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벽을 밀었다. 끼익 소리 없는 마찰음과 함께 벽이 열리며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드러났다. 이 별채는 그가 3년 전 유 회장의 집으로 들어올 때 직접 고른 장소였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정원사 숙소가 아니라 과거 저택을 지을 때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둔 작은 지하 벙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을 내려가자 전혀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유아린이 경멸하던 창고가 아니었다.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작지만 완벽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벽 한쪽은 여러 대의 고성능 서버가 차지하고 있었고 중앙에는 홀로그램 프로젝터와 다중 모니터가 설치된 데스크가 놓여 있었다. 공기는 서버의 열기를 식히는 팬 소리로 낮게 울렸다. 이곳이 강민준의 진짜 세계, 니스의 전설적인 비밀 요원, 그림자의 성역이었다. 그는 데스크 앞에 앉아 보안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그림자, 온라인.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리자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지며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는 3년 동안 무능한 경비원 남편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적의 심장부에서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드디어 피닉스 파일의 암호 해독이 100% 완료되었다. 화면에 거대한 스프레드시트가 나타났다. 그것은 박진우 부장이 목숨을 걸고 지킨 천명 그룹의 비밀 장부였다.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그 돈이 흘러들어간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된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즉시 보안 채널을 열어 자신의 핵심 팀원들에게 연락했다. 헬리오스, 접속. 잠시 후 모니터 한쪽에 태양을 형상화한 로고가 떠올랐다. 여기 헬리오스. 그림자, 오래 기다렸네. 그쪽 동네 공기는 좀 어때? 여전히 역겹나? 경쾌하지만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헬리오스는 NIS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천재 해커 지수현이었다. 그녀는 10대 시절 이미 국방부 서버를 해킹했던 전력이 있었지만 민준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NIS로 스카우트했다. 잡담은 나중에 피닉스 파일을 전송한다. 지금부터 이 시간 준다. 이 장부에 적힌 모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민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그는 박진우 부장의 죽음에 대한 영상과 김영환 의원의 뇌물수수 영상을 함께 전송했다. 특히 김영환 의원에게 흘러간 돈의 출처를 밝혀내. 그리고 박 부장 살해에 사용된 독극물. 보안실장이 건넨 커피잔에서 검출된 성분과 일치하는 구매 내역을 천명그룹 법인카드나 관련 인물들 계좌에서 찾아내. 와, 이건 뭐 완전 쓰레기장이잖아. 헬리오스가 피닉스 파일을 훑어보며 감탄 반 경멸 반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면 나라 하나를 통째로 샀다고 해도 믿겠네. 알았어, 그림자. 이 시간? 1시간이면 떡을 쳐. 이 쓰레기들 계좌 탈탈 털어줄게. 통신이 끊겼다. 민주는 다음 채널을 열었다. 유스티티아, 주스티티아, 준비됐나? 화면에는 검은 배경의 천칭 저울 아이콘이 떠올랐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 낮고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응답했다. 유스티티아는 전직 특수부 검사 차강우였다. 그는 거대 재벌의 비리를 파헤치다. 외압에 의해 검사복을 벗었지만 민준의 제안을 받고 법의 그늘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그림자의 조력자가 되었다. 방금 헬리오스가 전송한 자료들을 검토해 민준이 말했다. 1000명의 비자금 원본 장부, 김영환 의원 뇌물수수 영상, 박진우 부장 살해 정황 증거다. 이걸로 유 회장과 그 일당을 엮을 법적 논리를 구성해 단 하나의 구멍도 없이 완벽해야 한다. 차강우는 침묵 속에서 자료를 검토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실렸다. 박진우, 그 친구, 내 연수원 동기였네. 결국 이렇게 당했군. 그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다. 그림자, 이건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야. 살인이다. 저놈들, 인간이길 포기했어. 걱정 마. 내가 가진 모든 법 지식을 동원해서 저놈들 목에 완벽한 올가미를 채울 테니까. 박 부장의 복수는 우리가 한다.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유스티티아, 이번 작전은 최고 등급 보안이다. 청와대 내부의 눈에게도 직보 라인만 열어둘 거다. 검찰 내부에 아직 유 회장의 끈앞풀이 남아있을 수 있어. 모든 증거는 외부와 차단된 우리 서버에만 보관한다. 알겠다. 당장 분석 시작하지. 차강우와의 통신도 종료되었다. 민주는 홀로 지휘 통제실에 남았다. 그는 벽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1000명 그룹의 조직도와 유 회장 일가의 관계도를 띄웠다. 유아린과 유태식의 사진이 유 회장 옆에 나란히 떠올랐다. 그는 유아린의 오만한 얼굴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쯤 파티의 성공에 도취해 자신을 경멸했던 그 창고 속의 남편은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와 명예가 사실은 박진우 부장 같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까? 아니, 안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1000명과 유씨 가문의 영광뿐이었다. 민주는 유아린의 자금 흐름도 추적하기 시작했다. 피닉스 파일에는 그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유 회장은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는 데는 치밀했다. 하지만 그녀가 운영하는 자선재단과 최근 인수를 추진 중인 미술관의 자금 흐름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민주는 헬리오스에게 이 부분도 추가로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림자의 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헬리오스는 수백 개의 방화벽을 뚫고 1000명 그룹의 내부 서버와 관련자들의 개인 계좌를 파헤쳤고 유스티티아는 유 회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혐의 횡령, 배임, 뇌물 공여, 살인 교사를 엮어 거대한 기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 모든 작전을 총지휘했다. 그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악을 사냥하는 포식자, 그림자, 그 자체였다. 그는 이 지루한 3년의 위장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천명타워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도시에 다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유아린의 자선 파티가 남긴 화려한 잔해들이 채 치워지기도 전 천명그룹의 심장부인 천명타워 펜트하우스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유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값비싼 시가를 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파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혀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박진우 부장의 죽음은 소문을 잠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금융가에서는 천명그룹의 자금 흐름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몇몇 언론사는 박 부장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탐사 보도를 준비 중이라는 첩보도 입수되었다. 유 회장은 자신의 제국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거칠게 명령했다. 조 실장, 당장 내 사무실로 올려보내. 조 실장, 그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보안실장이자 박진우를 직접 처리한 장본인이었다. 잠시 후 육중한 체격의 조 실장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고개를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유 회장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박진우 건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쥐새끼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 내부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가? 조 실장은 땀이 솟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유 회장이 소리쳤다. 소문, 그게 문제야. 놈들이 무언가 냄새를 맡았어. 이대로 두면 진짜 사냥개들이 꼬일 거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희생양이 필요해. 놈들의 시선을 돌릴 만한 적당한 무게의 희생양 말이야. 그는 조 실장을 노려보았다. 알아듣겠나. 조 실장은 즉시 회장의 의도를 파악했다. 네, 회장님. 비자금의 본체가 아니라 작은 꼬리 하나를 잘라내라는 말씀이시군요. 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무팀에서 적당한 놈을 골라 박진우 밑에 있던 놈이면 더 좋겠지. 그놈에게 적당히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워. 언론에는 회사의 자정 노력이 발각한 비리라고 떠들어대고 그놈이 반발하면 어떡합니까?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반발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지. 박진우처럼 말이야. 아니, 그보다는 그놈의 가족을 이용해 깨끗하게 처리해. 조 실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조 실장이 물러나자 유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거대한 도시의 정점에 서 있었다. 작은 개미 한두 마리가 지저댄다고 해서 이성이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성가신 벌레를 치우라고 명령했을 뿐이었다. 한편 별채지하의 지휘 통제실에서 강민주는 이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었다. 그가 유 회장 펜트하우스에 설치해둔 초소형 도청 장치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헬리오스, 들었나? 민준이 마이크에 낮게 말했다. 방금 조 실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들었어, 그림자. 헬리오스의 목소리가 즉각 응답했다. 저 역겨운 늙은이, 또 무고한 사람을 잡으려 하네. 지금 천명 내부 서버를 모니터링 중이야.
조 실장의 하수인들이 재무 2팀 서버에 접근하고 있어. 타겟을 찾은 것 같아. 잠시 키보드 소리가 울리더니 한 직원의 프로필이 화면에 떴다. 이민수 대리. 입사 5년 차의 성실한 사원이었다. 그는 평소 박진우 부장을 존경하고 따랐으며 최근 박 부장의 죽음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이민수, 젠장. 헬리오스가 욕설을 내뱉었다. 저놈들, 지금 이민수 대리의 개인 파일에 가짜 횡령 데이터를 심고 있어.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이 일을 끝낼 때까지 얼마나 걸리지 원격으로 데이터를 심는 중이라. 약 30분 정도. 그 후엔 감사팀을 동원해 저 데이터를 발견하고 이민수 대리를 체포하겠지. 헬리오스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어떻게 할 거야, 그림자. 우리가 지금 개입하면 흔적이 남아.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또 다른 희생을 막아야 했다. 동시에 이것은 기회였다. 조 실장팀이 데이터를 심는 데 집중하는 동안 중앙 서버의 보안은 일시적으로 취약해질 거다. 특히 박진우 부장이 숨겨둔 원본 장부의 백업 캐시가 삭제되기 직전일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헬리오스, 놈들의 원격 작업을 최대한 지연시켜. 네트워크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가벼운 오류를 간헐적으로 발생시켜. 내가 중앙 서버실로 가는 시간을 벌어야 해. 뭐, 직접 가겠다고? 거긴 보안이 삼엄해. 헬리오스가 놀라서 외쳤다. 그래서 경비원인 내가 가는 거다. 민주는 지휘 통제실을 나와 다시 낡고 헐렁한 경비원 제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자신의 낮은 직위가 제공하는 완벽한 위장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는 별채를 나와 어둠을 틈타 본관 지하 5층 중앙 서버실로 향했다. 1000명 타워의 중앙 서버실은 건물의 심장이었다. 수백 대의 서버가 푸른빛을 내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주는 자신의 경비원 출입 카드를 단말기에 대었다. 접근 승인, 야간 순찰, 낮은 등급의 접근 권한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충분했다. 그는 순찰 일지를 들고 태연하게 복도를 걸었다. 강 선생, 웬일이야? 여긴 순찰 구역이 아닐 텐데. 서버실 입구를 지키던 선임 경비원이 그를 불렀다. 민주는 미리 준비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반장님이 3번 렉 근처에서 온도 센서 오류가 감지된다고 확인해보라 하셔서요. 그는 무기력하고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선임 경비원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빌어먹을 센서. 알았어. 빨리 확인하고 나와. 그는 다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주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서버실 안쪽 가장 구석진 3번 렉으로 향했다. 그곳은 CCTV의 사각지대이자 재무 데이터 원본이 저장된 핵심 서버가 있는 곳이었다. 그는 재빨리 휴대용 단말기를 서버 포트에 연결했다. 헬리오스가 원격으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동안 민주는 조 실장팀이 이민수 대리의 파일에 심고 있는 가짜 데이터를 감시했다. 헬리오스, 지금이다. 놈들이 마지막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어. 오케이, 그림자. 30초간 방화벽을 열게. 지금 놈들이 심은 가짜 데이터의 원본 경로를 확보해. 그리고 박 부장의 원본 캐시 파일. 지금 삭제 프로토콜이 실행되기 직전이야. 서둘러. 헬리오스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울렸다. 민준의 손가락이 단말기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중 작업을 동시에 수행했다. 첫째, 그는 박진우 부장이 남긴 피닉스 파일의 원본, 즉 조작 불가능한 서버 로그 기록을 자신의 보안 드라이브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둘째, 그는 조 실장팀이 이민수 대리에게 심은 가짜 횡령 파일을 몰래 다운로드했다. 다운로드 완료 98%, 99%, 100%, 복사 완료 95%, 99%, 100%. 그 순간
헬리오스가 외쳤다. 그림자, 놈들이 눈치챘어. 누군가 동시 접속을 시도한 걸 알았어. 5초 안에 연결 끊어. 민주는 즉시 단말기를 분리했다. 동시에 그는 조 실장 팀이심은 가짜 횡령 파일의 구조를 살짝 비틀어 그 파일의 생성자 정보가 이민수 대리가 아닌 익명 IP로 연결되도록 데이터를 변조한 후 다시 업로드했다. 이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민주는 단말기를 주머니에 숨기고 태연하게 3번 렉에서 물러났다. 센서에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단순 오류인가 봅니다. 그가 입구의 선임 경비원에게 보고했다. 경비원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수고했어. 어서 가봐. 민주는 유유히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냈다. 박진우 부장의 목숨 값인 비자금 원본 데이터를 확보했고, 동시에 이민수 대리에게 씌워질 누명을 벗겨낼 결정적인 오류를 심어 놓았다. 조 실장 팀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증거를 조작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심은 증거는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을 시한폭탄이 되었다. 별채로 돌아온 민주는 헬리오스에게 보고했다. 원본 확보했다. 이민수 대리 건도 처리했어. 헬리오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 가짜 파일, 이제 법정 가면 생성자 불명으로 증거 채택도 안 될 거야. 조 실장 똥 제대로 밟았네. 민주는 확보한 원본 데이터를 차강우 검사에게 전송했다. 이것으로 천명그룹의 목을 조일 마지막 무기가 준비되었다. 유 회장은 무고한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성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천명그룹 본사에 드리워진 아문과는 전혀 무관하게 유아린의 세계는 눈부신 성공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자선 파티는 사교계에서 올해의 이벤트로 회자되며 그녀의 명성을 정점으로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 기세를 몰아 자신의 오랜 수권 사업이었던 갤러리라운 인수를 마무리 짓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미술관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투박한 제조업 기반의 천명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세련되고 고고한 왕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갤러리 인수를 통해 자신이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계를 이끄는 진정한 아이콘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을 대동하고 갤러리라운의 실사 작업을 지휘했다. 그녀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철한 사업가였다. 현 소유주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녀는 갤러리 관장 앞에서 서류를 툭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은 자선이 아닙니다, 관장님. 마지막 기회죠. 이 가격에 넘기시든지 아니면 며칠 뒤부도 처리되어 빈손으로 쫓겨나시든지. 그녀는 아버지 유 회장에게 배운 대로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다. 갤러리 관장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면서도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완벽한 그림에 흠집을 내는 단 하나의 오점, 바로 강민준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었다. 갤러리 인수가 마무리되면 그녀는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 서게 될 터였다. 그때 경비원 남편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마침내 그녀는 비서에게 완벽하게 준비된 이혼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야간 근무를 나가기 위해 별채에서 막 나서던 참이었다. 유아린이 정원 한가운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쓰레기를 보듯 거리를 둔 채 그를 불렀다. 잠깐 서봐요. 그녀는 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그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민주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었다. 이혼 서류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호의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오만한 시선으로 그를 훑었다. 내가 제시한 조건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할 정도야.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하나, 그리고 위자료로 5억. 그 돈이면 당신 남은 인생 경비원 따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녀는 민준이 감격하거나 혹은 돈을 더 달라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밑바닥 인간들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는 빽빽하게 적힌 법률 용어들을 천천히,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갔다. 그의 시선이 한 조항에서 멈췄다. 제7조 재산 분할의 포기. 내용은 교묘했다. 강민주는 혼인기간 중 취득한 갑유 할인, 명의의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추후 어떠한 민영사상 이유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부칙에는 혼인기간 중 발생한 부채의 일부를 그가 승계한다는 독소 조항까지 숨겨져 있었다. 유아리는 그가 3년간 자신의 집에 살면서 사용한 생활비와 유지비를 부채로 둔갑시켜 그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법적으로 철저히 착취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그가 이 결혼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유아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그는 이 서류에 담긴 그녀의 악의와 교활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그가 이 법률 함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왜요? 읽을 줄은 알아요? 그냥 사인이나 해요. 당신 주제에 뭘 더 따질 게 있다고. 유아린이 비웃었다. 민주는 그녀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값싼 볼펜을 꺼냈다. 그리고 유아린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이름 강민준 세 글자를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그의 필체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유아린은 그의 예상외로 순순한 태도의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현명하네. 그녀가 비아냥거렸다. 당신 같은 사람이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야. 내 변호사가 곧 오피스텔 등기 이전 서류를 가지고 당신 근무지로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갤러리 인수 절차가 완전히 끝나면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줘요. 내 눈에 띄지 말고 쥐 죽은 듯이. 민주는 서명이 끝난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게 다인가? 그의 목소리는 물처럼 평온했다. 유아리는 그가 건넨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에 만족했다. 드디어 이 지저분한 오점을 지워버린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본관의 환한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유아리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가 방금 서명받아간 그 서류는 곧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유아린 명의의 모든 자산은 그녀의 아버지가 쌓아 올린 범죄의 탑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씌우려 했던 법적 함정은 그가 조만간 그녀에게 씌울 법의 심판에 비하면 어리나 이 장난 수준에 불과했다. 그는 낡은 경비원 제복의 옷깃을 여몄다. 오늘 밤 천명 타워에서의 그의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별채를 나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아린의 연극은 이제 막이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대한민국의 심장 부인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임페리얼 그랜드의 컨벤션 홀은 수천 개의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천명그룹의 미래,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공식 조인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홀 내부는 이미 발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국내외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정재계의 거물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최고급 요리의 풍미,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과 성공의 향기가 진동했다. 무대 중앙에는 천명그룹과 미래 국토 창조라는 거대한 슬로건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이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는 단연 유 회장이 있었다. 그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연신 손님들을 맞이했다. 며칠 전 재무팀의 이민수 대리를 횡령 혐의로 적발하여 꼬리를 자른 덕분에 박진우 부장의 죽음으로 술렁이던 내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물론 그 횡령 증거가 법정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의 곁에는 오늘 행사의 또 다른 주인공, 김영환 의원이 서 있었다. 그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승인하고 밀어붙인 장본인이었다. 그는 유 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마치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도 된 듯 오만한 태도로 주변의 아첨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유착 관계는 성공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는 바로 유아린이었다. 그녀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은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갤러리라운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이혼 서류에 벌레 같은 남편의 서명까지 받아낸 그녀는 그야말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아름다움은 오늘따라 더욱 도도하고 강렬하게 빛났다. 아리나, 네가 애쓴 덕분이다. 갤러리 인수건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도 네가 꼼꼼하게 챙긴 덕에 일이 완벽하구나. 유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딸의 어깨를 감쌌다. 유아리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큰 그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천명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니까요. 그녀의 시선은 이미 이 홀을 넘어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시샘 어린 시선들을 온전히 즐겼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도취해 있었다. 방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을 지워버렸다고 생각하며 완벽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그 그림자를 만든 아버지의 범죄,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남편의 존재는 그녀의 안중에 없었다. 한편 그 화려한 연회장과는 완전히 차단된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화물 서비스 입구. 강민주는 낡은 경비원 제복을 입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는 오늘 천명타워가 아닌 이 호텔의 외부 보안 용역으로 파견 근무를 나왔다. 물론 이것은 그가 그림자로서 직접 요청한 배치였다. 그의 임무는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식자재 카트와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가장 지루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었다. 주변의 호텔 직원들은 그를 그저 투명인간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귀에 꽂힌 작은 무선 이어폰으로는 연회장의 모든 소리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의 손목시계처럼 위장된 특수 단말기 화면에는 연회장 내부의 CCTV 영상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는 유 회장의 거만한 웃음소리, 김영환 의원의 위선적인 연설, 그리고 유아린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 더 높은 곳을 운운하는 그녀의 야망을 똑똑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헬리오스, 유스티티아, 현장 상황 보고 민준이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낮게 속삭였다. 헬리오스, 온라인, 천명그룹, 김영환 의원, 그리고 유아린이 운영하는 갤러리라온의 자금까지 모든 계좌 동결 준비 완료. 클릭 한 번이면 돼. 그림자. 지수연의 경쾌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유스티티아 온라인. 차강우의 묵직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와대 직보 라인 확보. 검찰 특수수사팀. 호텔 반경 1km 내에서 대기 중. 잔해 신호만 떨어지면 5분 내로 연회장 진입 가능하다. 모든 체포 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 완벽해. 민주는 다시 단말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침내 조인식의 하이라이트, 서명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 회장과 김영환 의원이 나란히 단상에 올라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장내는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서명이 끝나고 축배를 위한 샴페인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유 회장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천명그룹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하여 그가 힘차게 외쳤다. 위하여 모든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유아리는 아버지의 곁에서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확신했다. 돈, 명예, 그리고 곧 되찾을 완벽한 싱글의 삶까지. 강민주는 그 모습을, 그녀의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 표정을 차가운 서비스 통로에서 홀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았다. 3년간의 위장, 모욕,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벽에서 등을 떼고 어두운 복도 구석으로 한 걸음 옮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제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임페리얼 그랜드 호텔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성공의 정점이었다. 유 회장의 축배 제의가 끝나자 장내는 다시 한번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저마다 잔을 높이 들고 천명의 새로운 미래를 외쳤다. 유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단상 아래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가장 신이 많은 김영환 의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딸 유아린에게 머물렀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린 그는 이 승리의 순간을 조금 더 만끽하기로 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설치된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이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그는 주먹을 가볍게 쥐어 보이며 열변을 토했다. 천명그룹은 여기 계신 김영환 의원님과 같은 훌륭한 공직자들의 비전 있는 지원에 힘입어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유아리는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벅찬 가슴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속한 세계, 그녀가 이끌어갈 제국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들을 당당하게 받아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서명받은 이혼 서류가 스쳐 지나갔다. 완벽한 승리, 완벽한 미래. 이제 그 어떤 오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지하 3층의 차가운 서비스 통로. 강민주는 벽에 기댄 채 귀에 꽂힌 이어폰으로 유 회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목 단말기 화면에는 의기양양하게 연설하는 유 회장과 그 옆에서 빛나는 유아린의 모습이 생생하게 잡히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적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고 가장 많은 이들 앞에서 추락할 준비가 되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호텔 직원들은 식자재를 나르느라 분주했고 아무도 이 구석진 곳에 존재감 없는 경비원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경비실로 통하는 비상계단 아래 완전한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위성 전화를 꺼냈다. 3년간의 임무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비상수단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열고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울리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접속음과 함께 즉시 연결되었다. 여깁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와대 비서실장, 그와 직통으로 연결된 유일한 라인이었다. 민주는 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림자. 그의 목소리는 그가 평소에 내던 무기력한 경비원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절대적인 확신에 차 있었다. 작전명 불사조. 지금 즉시 실행합니다. 목표 확인. 전면 개시 승인 바랍니다. 그의 말은 짧고 간결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3년간 고생 많았네. 대통령님, 제가 확인, 승인한다. 모든 채널은 그림자의 지휘를 따른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민주는 전화기를 닫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이어폰을 통해 연 회장의 상황에 다시 집중했다. 연 회장 단상 위. 유 회장은 연설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잔을 들어주십시오. 위하. 그가 위하여를 외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픽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홀 전체의 스피커가 꺼졌다. 유 회장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당황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방송사고인가? 무슨 일이지? 유 회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두드렸다. 유아리는 즉시 호텔 지배인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지배인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창백한 얼굴로 컨트롤실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유 회장 뒤편에서 송도 스마트시티의 화려한 조감도를 비추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일제히 꺼졌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연 회장은 순식간에 어둠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스크린이 동시에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천명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검찰청을 상징하는 날카롭고 서슬퍼런 문장이었다. 장내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곧이어 뉴스 속보 앵커의 얼굴이 아닌 현직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엄숙한 얼굴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께 긴급 속보를 말씀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 회장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대통령 긴급 명령에 의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오후 8시를 기해 천명그룹 유 회장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합니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라고? 체포? 유 회장을. 사람들의 비명과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뒤섞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유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힘없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잔이 단상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홀 전체에 기괴하게 울렸다. 유아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잘못된 거야.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마치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끔찍한 농담이거나 경쟁사의 테러일 것이라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스크린 속의 차장 검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유 회장의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배임, 혐의가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사람들의 경악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터져나왔다. 김영환 국토교통위원장에 대한 수백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 그리고 천명그룹 재무팀 박진우 부장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입니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김영환 의원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유아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살인, 교사, 박진우 또한 이 시각부로 천명그룹 본사 및 유 회장 일가의 모든 자산과 계좌는 즉시 동결 조치되었음을 알립니다. 차장검사의 마지막 말은 유아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모든 자산, 동결. 그녀의 갤러리라온, 그녀의 명품들, 그녀의 돈, 그리고 그녀가 강민준에게 선심 쓰듯 주려 했던 그 위자료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때였다.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방탄복을 입은 특수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정확하게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기자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수사관들은 거침없이 그들을 밀어내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유 회장, 당신을 살인 교사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영환 의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유아리는 그 모든 광경을 바로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하 서비스 통로. 강민주는 자신의 작은 단말기 화면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 회장이 절규하며 끌려나가는 모습. 김 의원이 이건 정치 탄압이야 라고 외치는 모습. 그리고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유아린의 모습까지. 그는 조용히 이어폰을 뺐다. 3년간의 임무가 끝났다. 그는 낡은 경비원 모자를 고쳐 쓰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바로 그때 호텔 보안팀장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어이, 강 선생, 거기서 뭐해? 지금 정문이 난리 났어. 기자들이랑 시위대랑 엉망이야. 빨리 가서 지원해.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그저 보잘것없는 경비원의 모습으로 자신이 방금 무너뜨린 제국의 혼란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화려한 축제의 장에서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했다. 유 회장과 김영환 의원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 의원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경호 라인을 무너뜨리고 단상 위로 밀려들었. 검찰 수사관들과 특수요원들은 단단한 인간벽을 만들어 두 사람을 감쌌다. 물러서 공무집행 중이다. 모두 비켜. 고함과 비명,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엉켜 귀를 찢을 듯했다. 샴페인 잔이 엎어지고 최고급 요리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위층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출구를 찾아 헤매는 군중의 일부가 되었다. 유아리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은빛 드레스는 엎질러진 와인에 젖어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수사관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소음에 묻혀버렸다. 유 회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건 와.
이거 못 놔.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의 고함은 더 이상 제국의 황제로서의 위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의 처절한 단말마였다. 내가 이런 놈들한테. 그는 끌려나가면서 비틀거리다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딸 유아린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어떻게 좀 해보라는 절박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호텔의 화려한 복도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김영환 의원 역시 정치 탄압이다 라고 외치며 함께 끌려나갔다. 두 거물이 사라지자 연 회장은 텅 비어버린 무대처럼 공허해졌다. 하지만 혼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호텔 로비는 이미 수백 명의 추가 취재진과 1000명 그룹의 비리를 규탄하는 시위대로 점령당해 있었다. 그들은 살인 기업 1000명 그룹을 처단하라, 박진우 부장을 살려내라 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전국, 아니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다. 호텔 로비의 대형 TV와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는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쏟아져 나왔다. 대검찰청의 발표와 동시에 강민준의 팀이 준비한 모든 증거가 언론사에 배포되었다. 피닉스 파일의 내용, 즉 1000명의 거대한 비자금 장부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충격적입니다. 1000명 그룹이 수년간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은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화면은 곧이어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된 유 회장과 김영환 의원의 은밀한 접선 영상으로 바뀌었다. 돈 가방이 오가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또한 검찰은 박진우 부장의 죽음이 단순한 돌연사가 아닌 청산가리에 의한 계획된 독살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조 실장이 박 부장에게 커피를 건네는 흐릿한 CCTV 영상과 그 커피에서 검출된 독극물 성분 분석표가 나란히 떠올랐다. 경제계는 즉시 반응했다. 다음 날 아침 주식 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나 있었다. 1000명 그룹 주식 전계열사 거래 정지.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정부 차원 전면 백지화. 1000명 그룹 신용 등급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거대 제국이 공중분해되기 시작했다. 1000명과 관련된 모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은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으로 대체되었다. 유 회장이 체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협력사들은 줄지어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채권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자금 회수에 나섰다. 1000명 타워는 압수수색을 당해 폐쇄되었다. 제국은 그야말로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충격파의 진원지에서 강민주는 호텔 정문 입구에서 자신의 경비원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쏟아져 들어오려는 기자들을 저지하며 기계적으로 팔을 휘저었다. 물러서 주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 혼란을 잘 알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바로 그때 유 회장을 태운 호송차가 기자들의 장벽을 뚫고 사이렌을 울리며 호텔을 빠져나갔다. 민주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완전히 패배한 유 회장의 텅 빈 눈동자를 보았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돌려 다음으로 쏟아지는 인파를 막아섰다. 그의 임무는 이제 정말로 끝났. 연 회장 안 모든 손님이 빠져나가고 수사관들만이 남아 현장 감식을 하고 있었다. 엉망이 된 테이블 사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유아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과 와인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아버지의 체포, 살인 교사, 자산 동결, 갤러리 라운. 아, 갤러리.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그녀는 자신의 은행 계좌 앱에 접속했다. 계좌 동결, 잔액, 영원. 그녀는 갤러리 라운의 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이룬 모든 것,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서명받았던 이혼 서류를 떠올렸다. 그녀가 그에게 선심 쓰듯 주려 했던 5억과 오피스텔. 이제 그녀에게는 그 돈의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때까지 그녀를 애써 외면하던 기자들 몇몇이 그녀를 발견했다. 유아린 상무, 아버지의 살인 혐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갤러리 라운 인수 자금도 비자금입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하이에나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유아리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아 절규하는 것 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바닥으로 그녀 자신이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천명제국은 그렇게 가장 화려했던 밤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천명제국이 무너져 내린 후 며칠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연일 쏟아지는 천명 게이트의 충격적인 진실에 휩싸여 있었다. 유 회장과 김영환 의원을 시작으로 정관계 인사 수십 명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체포되었다. 유 회장의 아들 유태식 역시 상습적인 마약 투약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유아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천명이라는 이름은 이제 살인기업, 부패의 온상이라는 주홍글씨가 되어 그녀를 짓눌렀다.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한 뒤 굳게 봉쇄되었다. 그녀의 모든 카드와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녀가 목숨처럼 아꼈던 갤러리 라운은 비자금 세탁의 창구로 지목되어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그녀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을 피해 허름한 모텔을 전전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였던 그녀는 이제 하룻밤 만에 가장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어떻게, 왜, 누가? 언론에서는 천명 그룹 내부에서 수년간 모든 정보를 수집해온 그림자라는 내부 고발자의 존재를 대서특필했다. 그 그림자가 이 모든 판을 짰다는 것이다. 유아리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그녀의 완벽한 제국, 아버지의 철옹성 같던 권력이 고작 내부 고발자 한 명에게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한 사람, 그녀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던 그 남자, 강민준. 그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이 모든 소동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혹시 그도 검찰에 잡혀갔을까? 아니면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현금을 털어 택시를 잡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봉쇄된 평창동 저택이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하인들만 아는 작은 뒷문으로 저택 부지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본관은 거대한 봉인 딱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홀린 듯이 자신이 창고라고 불렀던 저택 구석의 작은 별채로 향했다.
별채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낡은 가구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기억하던 그대로 그 무능한 경비원의 초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유아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옷장 뒤 벽의 일부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손톱이 부러져라 벽을 밀자 끼익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곳에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경멸했던 그 창고의 지하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와 서버로 가득 찬 최첨단 지휘 통제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경비원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그는 마지막 장비들을 정리하며 가방에 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강민준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무기력하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결국 찾아왔군, 유아린 씨. 유아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벽면의 모니터에는 지난 며칠간의 뉴스 속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호텔에서 체포되던 순간의 영상이 여러 각도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당신. 도대체 뭐야? 그녀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네가 그림자야. 네가 이 모든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어떻게 감히 내까지 깨. 네가 뭔데 우리 가족을, 내 인생을 망쳐. 그녀는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들려 했다. 민주는 그녀의 팔을 가볍게, 하지만 뿌리칠 수 없는 힘으로 제압했다. 내 이름은 강민준.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권위 있는 울림을 가졌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방첩팀 소속 코드네임 그림자다. 유아린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국정원? 그녀가 벌레처럼 취급했던 남편이 국정원 요원? 거짓말.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3년 전 천명그룹의 불법 비자금과 정계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내부 침투 작전을 개시했다. 민주는 그녀를 밀쳐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방법이 필요했지. 마침 유 회장이 자신의 골칫덩이 딸 유아린의 사생활 스캔들을 덮어줄 배경 없고 조용한 허수아비 남편감을 찾고 있더군.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에게 완벽한 미끼를 던졌고 그는 그걸 덥석 물었다. 유아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결혼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준 형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덫에 걸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덫에 미끼였다. 당신이 나를 경멸해준 덕분에 내 임무는 아주 수월했어. 유아린 씨. 민준이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지. 당신의 집, 당신의 회사에서 나는 완벽한 투명 인간이었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모든 비밀을 떠들고 다닐 때조차도 그는 책상 위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그녀가 그에게 서명을 받아냈던 이혼 서류였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우린 이제 완벽한 남남이다. 그가 말했다. 유아리는 그 서류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선심 썼던 그 5억, 이제 그녀에게는 5만 원도 없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민준이 또 다른 파일을 그녀 앞에 던졌다. 이게 뭐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인수한 갤러리라운의 자금 흐름도였다. 수십억 원의 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갤러리로 흘러들어오고 그녀의 서명이 찍힌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난 몰라.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방패막이로 썼어. 민준이 냉혹하게 말했다. 1,000명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마지막 창구로 당신의 깨끗한 이미지를 이용한 거지. 당신은 몰랐다고 주장하겠지만 이 서류들은 당신이 비자금 세탁의 최종 공범임을 증명하고 있어. 유아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공범이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이용했고 그녀는 무지 속에서 기꺼이 그 칼에 춤을 추었다. 아니야, 아니야. 난 정말 몰랐어. 제발 나 좀.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그 남자에게 매달렸다. 민주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임무를 완수한 자의 차가운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그 말은 곧 도착할 검사들에게 해. 그가 말했다. 유아린이 고개를 들었다. 저택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마지막 가방을 챙겨 들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경비원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유아린 씨. 그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당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의 끝이었던 거야. 그는 지하 통제실을 나와 계단을 올라갔다. 유아리는 홀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건넸던 모욕, 그에게 던졌던 향수병, 그리고 그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조롱이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파멸했다.